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가장 일면에 나왔던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rael readies ground assault in Gaza.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 공격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주말에 쉬면서 중동 전쟁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자지구는 그러면 어떤 곳인지 차근차근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한 이 가자지구, 어떤 역사와 있는 땅인지 지도로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이 중동 지역인데요. 지중해 옆으로 길게 뻗은 게 바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위로는 레바논과 시리아, 오른쪽에는 요르돈, 그리고 아래에는 이집트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이 두 곳입니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중동의 확약고라고도 불리고 있는 가자지구고요. 사해 요르단강과 맞닿아 있는 여기가 서안지구라고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4,000년 넘게 살아왔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들어선 뒤에는 팔레스타인은 정식 국가가 되지 못했고요. 1994년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자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가자지구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서안지구인 옹거파인 파타 정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자지구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360km 제곱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경남 남해군보다도 조금 더 큰 정도인데 거주하는 주민은 200만 명이 넘어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경계에 설치한 거대한 장벽의 조감도도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서 탈출구를 막은 건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면 하마스가 점령한 이 가자지구는 테러리스트의 은신처인 만큼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단벽은 높이가 한 8m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2021년에는 장벽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벽 위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제 장벽을 더했는데 총 길이가 65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벽에는 카메라 레이더와 함께 땅굴 감지용 센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와 맞닿는 바다까지 이스라엘군이 봉쇄하고 있어서 철저히 고립된 거죠. 사실상 사방이 가로막힌 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충돌 상황은 잠시 뒤 코너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된 외신 기사 만나보도록 하죠. 미국 리얼리티 TV쇼 스타입니다. 카일리 제너인데요. 팔레스타인과 무력 충돌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이번에 올렸다가 비판이 이르자 삭제했고 지금 보이시는 이 게시물이 해당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여기서 인물 제너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4억 명이 이를 정도로 온라인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2020년 세계 고소득 셀럽 100명단 1위에 오르기도 했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제너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계정인 Stand With Us의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가 이제 화제를 일으킬 목적으로 글을 올렸겠지만 사람들이 지식과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면서 삭제를 했고 제너는 1시간도 안 돼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로켓 수천 발을 쐈지만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지지하자는 집단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조차도 그런 건데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슈퍼 핵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하고 전투기 편대를 증강했습니다. 또 탄약을 포함한 무기와 군장비를 이스라엘에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죠. 단순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건 이란이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공격을 배후에 조정했다라는 정황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에 반대하는 이란이 하마스를 부추겨서 중동 긴장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 안에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선택이 어떠한 정치적인 해석으로 비춰질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와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과거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전통적으로 유가가 바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전쟁 이후 시장에서 유가는 한때 5% 가까이 바로 급등하긴 했는데 곧 상승폭이 줄었고 한때는 하락을 더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이시는 이 둔화가 오일 딥스, 오일이 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중동의 무력 충돌이면 유가가 바로 급등할 만한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지 봤더니 이런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중동 국가 간의 역할이 크게 변했다는 거죠. 미국의 전략 비축량은 과거보다 절대 분량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중동 분쟁과 유가의 움직임도 한 50년 전에 1차 오일 쇼크 때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밸런스 칼럼을 보면 에너지 시장의 상황은 50년 전 1차 오일 쇼크 때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항의하면서 석유 금지 조치에 들어갔었는데 유가는 이후에 3개월 사이 무려 4배 올랐고요. 분쟁이 해결된 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 이 전쟁의 크기가 과연 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유일 사태로 과거의 위기만큼 충격적이어서 더 많은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다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분석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하게 꼽히는 클락타워 그룹은 이스라엘과 인근 아랍 국가와의 갈등은 이번에 21세기 들어서 유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 적이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 이유를 보자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 더 이상 하나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팔레스타인은 이 지역의 진정한 동맹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고립되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경제 발전과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나라죠. 이집트는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고 시리아는 내전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여전히 반이스라엘 성향을 띠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보복까지 감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분석입니다. 왜 유가가 전처럼 폭등하지 않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이슈를 통해서 해결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외신 스케치 이렇게 3가지로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